뉴욕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반경 1마일 이내 무려 64곳의 성인 데이케어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4배나 폭증했고 그 중심에 플러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대규모 정전과 교통 마비 사태가 발생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추방 우려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약값 상환금을 대폭 줄이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새로운 연방 상속 증여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개인당 $1,500만, 부부는 최대 $3,000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9,000로 유지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 근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퀸즈 플러싱 반경 1마일 이내 무려 64곳의 성인 데이케어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4배나 폭증했고 그 중심에 플러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CBS는 지난주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4배나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플러싱 1마일 반경 내 64개의 성인 데이케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MS의 매음의 오주 국장은 도대체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데이케어 센터가 필요한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해 향후 조사의 타깃이 한인업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4년 플러싱의 메디케이드 수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데이케어 청구 건수만 비정상적으로 늘었습니다. 플러싱 지역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전체 노인 인구의 무려 90% 이상이 데이케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유령 회원을 동원한 메디케이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당국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CMS는 지난 2024년 전국적으로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 3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중 17%가 뉴욕주 375개 시설에 전달돼 다른 어떤 주보다 많았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이미 부당 청구 의혹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해 이 중 3분의 1을 주 검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인 데이케어 몇 곳에서 인스펙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인 업체 수는 25개에서 3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대규모 정전과 교통 마비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취약 지역에는 이날 한때 돌발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2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뉴저지 맘머스 카운티 오션타운십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 BJ 매장 건물의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맘머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께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매장에는 고객과 직원 등 총 27명이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무너진 지붕 잔해에 일시적으로 갇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스스로 잔해에서 빠져나왔고 매장 안에 있던 인원 전원이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우가 집중된 맘머스 카운티 곳곳에선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과 주택 등이 물에 잠겨 고립된 주민들의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차질을 빚었습니다. NJ 트랜짓 열차는 노스 저지 코스트 라인과 모리스 에섹스 노선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노선에서 운행이 중단되거나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뉴욕시 역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 침수로 인해 벨트 파크웨이 일부 구간이 전면 폐쇄됐으며 7번과 BQ 노선 등 주요 지하철 노선의 운행이 지연돼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은 즉각 배수구 및 침수 취약 지역 점검에 나서는 한편 반지하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뉴욕 36,693명, 뉴저지 69,982명, 커네티컷 23,298명 등
트라이스테이트에서 12만 5천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항공기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뉴욕 이런 세계 공항에서 수백 편의 지연 및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아왔던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추방 우려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심각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단행된 급격한 이민정책 변화로 인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조차 추방 공포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심각한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권자의 이민자 가족을 대변하는 단체인 아메리칸 패밀리즈 유나이티드의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면 단속이나 구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공포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잦은 출국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전했습니다.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민법상 누려왔던 특별한 지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USCIS는 이 같은 심사 강화가 법 집행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USCIS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신원과 과거 이력을 검증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거나 승인됐다고 해서 합법적 신분이 부여되거나 추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은 불체 외국인으로 정당한 이민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직계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은 영주권 취득의 핵심 경로입니다. 2024년 기준 약 34만 3천여 명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영주권 승인자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을 모두 합치면 전체 영주권 승인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최근 비자 발급 중단과 대사관, 영사관 업무 지연이 겹치면서 시민권자 가족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족들이 이민 절차 자체를 꺼리는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심리에 약 60에서 100명의 신청자가 함께 출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판사들은 신청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2달 사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기존보다 4배 이상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배정하는 메가매스터 히어링이 시행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을 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한 이민 판사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됐으며 다른 날에는 같은 시간대에 96명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한 번의 심리에 약 60에서 100명의 신청자가 함께 출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메가매스터 히어링은 망명 신청자들의 첫 심리인 매스터 캘린더 히어링을 대규모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판사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신청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다음 절차를 지정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이 지나치게 혼잡해지면서 출석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사 입장을 기다리다 심리 시간을 놓치거나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약값 상환금을 대폭 줄이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가량 줄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케어 약값을 조정하는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도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부담이 총 $1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저소득층 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에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해당 병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약을 메디케어 당국과 환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청구해 그 차액을 보전해왔습니다.
AP통신은 새 규정의 핵심 프로그램 참여 병원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약값 상환금을 평균 판매 가격보다 33.4%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받는 메디케어 약제 상환금은 현재보다 약 40% 감소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가량 줄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정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 대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병원들은 이 약을 약 $700에 들여오지만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약 $4,000를 상환받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약 $1,000의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받아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이에 병원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새 규정은 병원의 재정 압박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새로운 연방상속 증여세 기준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개인당 $1,500만, 부부 최대 $3,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올해와 같은 수증자 1인당 $19,00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발표한 새 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생전 증여하거나 사망 후 상속하는 재산 가운데 총 $1,500만 연방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는 적절한 상속 설계를 할 경우 면제액을 합산해 최대 $3,000만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는 개인 $1,399만, 부부 $2,798만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IRS는 다만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 1명당 $19,00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0만 증여할 경우 $19,000는 면제되고 나머지 $18만 $1,000는 평생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IRS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면제 한도 확대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도 상속 계획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건국 250주년 기념 트럼프 대통령의 추상이 담긴 이른바 애국자 여권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기념 여권은 4만 부 한정 수량으로 워싱턴 DC 여권국에서만 발급됩니다. 워싱턴 DC 여권국은 어제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국 250주년 기념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는 기념 여권은 워싱턴 DC 여권국에서만 발급되며 미국 내 다른 여권국과 해외 공관에서는 기존 디자인의 일반 미국 여권을 계속 발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기념 여권은 약 4만 부가 한정 수량으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됩니다. 기념 여권 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흑백 초상과 독립선언문, 대통령 서명이 담겼습니다. 뒷면에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함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둘러싼 모습이 실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여권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부는 표준형 여권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기념 여권이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가 페이지가 포함된 대용량 여권을 신청하면 기존 디자인의 여권을 받습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념 여권을 받기 위해 일부러 워싱턴을 찾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신청자들은 별도의 안내 없이 트럼프 여권을 받게 된 데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장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수천 개 품목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평가하고 다른 업체들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다진 소고기 가격을 12%, 체리를 5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 24캔 묶음 가격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춘 $9.97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장난감,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도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의 가격 인하 발표 직전 트루스 소셜에 월마트가 크고 과감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며 다른 소매업체들도 이 애국적인 기업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번 조치를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월마트는 오랫동안 저가 정책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왔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관세 인하와 휘발유 가격 안정 등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다진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올라 최근 1년간 미국 식품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도 중소 육가공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 도축 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육가공 업체들이 도축을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소고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20회 세계 한일의 날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동포 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152명과 12개 단체가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강석희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회장,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이에스더 뉴욕 한인회 이사장, 최영수 시민참여센터 변호사 등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공개 검증 과정에서 의견이 접수되면 본인 소명, 관계자 진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포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포청은 후보자들을 공개 검증한 뒤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에 맞춰 최종 포상자를 발표합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6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8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총 23개국 출신 재외동포로 학사과정 32명과 석박사과정 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업을 이어가며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올해 선발 과정에서는 특히 이공계 및 한국 관련 분야 전공자를 우대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장학생에겐 1,3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항공료, 보험료, 논문 인쇄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별 간담회, 선후배 멘토링, 봉사활동, 역사 문화체험, 동문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됩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최근 주 차량국의 48개 지역 사무소에서 운전면허와 차량 업무를 모두 제공하도록 운영 방식 전환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차량국 지역 사무소에서는 면허 및 차량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차량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민원인 분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무소를 각각 면허센터와 차량센터로 분리해 이원화하는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48개 지역 사무소 가운데 24곳은 면허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19곳은 차량 등록 및 소유권 관련 업무, 5곳은 면허 및 차량 업무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무소 이원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전 방식으로의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발표한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총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비전 제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던 코로나 팬데믹 첫 해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명과 비교하면 13.2% 감소했으며 비전 제로 정책 시행 전해인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무려 42.5%나 급감했습니다. 보행자를 비롯해 차량 운전자,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 라이더, 모페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모두 포함한 올해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9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전제로 시행 이후 역대 5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